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선 선배님과 유수연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류일아 아나운서 오늘 네. 눈을 동그랗게 뜨셨나요? 너무 졸려갖고 눈에 힘을 부릅 떴어 지금. 오후 4시가 왜 이렇게 졸립지? 때가 제 힘든 그렇구나. 시간. 네. 이게 이제 실제 나이와 네. 신체 나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우리 류일아 아나운서가 얀센 잔여 백신을 맞으셨죠? 네. 그런데 지난주 뭐 금요일인가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고요. 멀쩡하네. 왜 기분 네. 나쁘다 씨. 생체 실제 나이는 류일아 아나운서가 내가 저보다 누나야. 어리지만 생체 나이는 내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바이러스 백신으로 입증된 그 실제 생체 나이는 그럼 어때요? 생체 달랐습니다. 나이로 갈까요 이제? 지금부터? 아니 누나라고 뭐 할 자신 있으세요? 사회에서는 7, 8살 정도 차이는 친구예요. 제가 어떻게 뭐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선배님은 많이 아팠고 나는 멀쩡했으니까 우리 제가 진짜 진짜 많이 아프긴 했어요. 7, 8살 정도 아닌 것 20대처럼 같아. 아팠대. 그거 왜 그러니까. 매주 얘기? 나는 30대처럼 60대 할머니고 아팠어. 예. 여기 20대 총각이니까 누나도 아니네. 이모지. 어르신이라 불러, 어르신. 이모. 그랬습니다. 무사히 맞았는데 근데 주말에 이제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이 어금니가 와장창 나간 거예요. 그래서- 씹는데 뭐가 그래요? 딱딱한 게 씹혀가지고 오. 뭐야 하고 봤는데 이가 나가서 아 이게 이제 안센 부작용인가 보다. 아니 뭐 얀센 부작용 중에 식욕이 폭발한다는 그런 것도 그런 있었잖아. 얘기가 근데 있었잖아. 아 요거 이제 내가 최초로 또 보고를 할 수 있겠네. 이가 깨진 사례. 어떤 이예요? 어금니. 어금니. 그래서 떼었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떼었던 게 떨어진 거였대요. 아. 저도 얼마 전에 백신과 상관없이 응. 깨졌는데 이게 응.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써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한 번 떨어지면 왜 더 크게 다시 또 맞아. 치료해서 더 크게 화내고. 씌우고 더 크게 씌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걱정 되긴 해요. 이걸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그랬는데 오늘 건강 상담 메일도 그런 저랑 좀 비슷한 걱정을 하신 분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다음 달 7월 5일 2차 접종인데 화이자로 교차 접종 대상자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1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고 4일째 날 생전 처음으로 아주 뜬금없이 코피가 2번이나 연속으로 네. 나와서 어머 이거 나처럼 백신 때문이 아닌가 이상 반응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뭔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신고를 못하고 그 이후에는 또 별다른 반응이 없었대요. 걱정되셨겠어요. 네. 자 화이자 2차는 더 또 아프다는 얘기도 들어서 걱정이 되는데 네. 저는 지금 오후 수업도 2시간씩 해야 되고 1차 때도 다른 사람들 비해 두통이나 근육통도 심한 편이었는데요. 이거 교차 접종 안전한 건지 또 걱정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오후에 수업을 하신다는 거는 교사 선생님이신 그거는 나이대로 봤을 때는 왜냐면 선생님의 아스트라제네카가 가능성이 높은데 30세 미만은 접종을 네. 안 하시는 거. 뭐 수업 받는 것도 힘들고 하는 것도 힘들죠 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파이자 어떠냐? 근데 코피 나는 이상 반응은 있었어요? 다른 분들도? 아니요, 코피에 그러니까 우리가 커먼한 사이드 이펙트 중에서 없어요. 코피는 못 봤어요. 어금니 깨지는 거는요. 어금니는 그건 정말 못 봤어. 고기를 얼마나 이를 악물고 드셨으면 그거 약간 식욕 증가로 그리고 인한 좀 비싸고지 고기를 못 사 먹어갖고 고기가 익혀- 질겨갖고 익혀 드세요. 익혀 먹으면 더 질겨져요 선배님. 그러네요. 그래요? 어제 드셨잖아요. 오, 선배 어제 고기 먹었어? 네. 잘 나간다. 저희 보직 부장님께서 사주셔서 간만에 좀 먹었어요 고기를. 근데 일단 코피는 커먼한 이상 반응에는 없다는 네, 거네요. 그리고 이제 네. 2번 정도 나서 음. 그 다음에 괜찮으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음. 지금 이분이 7월 5일이 2차 접종이면 7월 5일이 12주째, 11주째가 될 텐데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상 반응, 드물지만 심각한 이상 반응은 접종 후 4일부터 30일까지 나타나는 거니까 이미 위험한 시기를 다 지났고. 지나셨어요. 음. 그다음에 파이저 괜찮냐? 음. 맞아봐야 알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교차 접종 얘기를 계속 매주 괜찮을 했는데, 거예요. 괜찮다고 일단 안전성은 말씀하셨잖아요. 더 많이 검증이 네. 됐어요. 교차 접종에 대한 안전성. 왜냐하면 여러 나라 영국, 독일 뭐 그다음에 몇 개국 지금 다 기억 못 하는데 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진짜 다 기억했는데 젊었을 지금은 뭐 지금 때 젊잖아요. 진짜 지금 20대인데 그럼 10대 때는 다 기억했어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공격하네. 네. 좀 그렇게 맺혔어요? 그게? 어? 아니. 나는 부러워서 아, 지금. 웃겨? 나 생체 나이 60대 생체 할머니 돼가지고 슬퍼가지고. 아무튼 교차 접종에 대한 이 안전성은 점점 괜찮다는 것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요. 네. 효과는 아직 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음. 안전한 거는 교차 접종 한 다음에 괜찮나 안 괜찮나만 보면 되니까 쉬워요 오히려. 이상 반응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보면 되니까. 다만 그런 건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고 2차를 이제 파이자를 했을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받으신 분들보다는 가벼운 이상 반응, 예를 들면 두통, 고열, 뭐 근육통 이런 것들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맞고 2차 맞을 때 2차가 훨씬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연령대 생체 나이 기준 네. 실제 법정 나이는 저보다 한 8살, 9살 어린 친구가 네. 아스트라제네카 2차 맞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다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파이자를 마시는 분은 그런 것 분들보다는 이런 두통, 고열, 발열 이런 더 것들은 있다. 더 심했다. 하지만 심각한 이상 부작용은 더 유의미하게 증가하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이제 그거에 대한 장점도 있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중화항체,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중화항체가 한 3배 정도 더 높게 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를 맞으면 중화항체는 7배 더 생겨요. 그 대략 한 2.5배 더 중화항체가 생긴다. 근데 중화항체가 전부가 아니라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면역 세포 활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더 효과가 높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가 더 낫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백신마다 타겟팅하는 이런 그런 바이러스의 이 부위가 조금 달라서 이럴 경우 변이에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으니까 저는 사실 부러워요. 저 1차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맞았는데 2차 저도 접종 대상자 파이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실은 저 임상 시험 있잖아요. 그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마감됐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아니 그러면은 뭐 훨씬 좋다는 이야기만 쭉 늘어놓으셨는데 그렇게 좋았으면 처음부터 교차 접종 하면 되지. 처음에 원래 아아로 알고 있다가 교차 접종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막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혹시 안 좋은 점도 아니 있나요? 이게 좋은 점이 있는 게 네. 공교롭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차 접종을 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공급 시기가 늦어지면서 어쩔 수 네. 없이 파이자를 한 건데 네. 우리나라 자체로 임상 시험을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임상 시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는 그러려면 임상 시험 왜 해? 그러게요. 사실 그래요. 네. 공교롭게 그냥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공교로운 일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거죠. 이미 외국에서 영국 임상 시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공교롭지만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 얻어버. 어쨌든 얻어 걸려서 좋다. 그래서 저는 부럽다. 실은 저는 이 임상 시험에 아까 잔여 백신이 성공한 날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나도 이 임상 시험 자격이 되네 하고서 신청을 했는데 이미 마감이 돼서 저는 그냥 아스트라제네카를 또 맞아야 되는. 네. 그럼 교차 접종 그래도 찝찝해서 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요? 아스트라제네카. 나 그거 안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그럼 유승현 기자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나중에 신청 따로 음,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근데 시간이 길어져도 이 효과가 그거를 뭐 없진 최대한 않을 텐데. 네, 뭐안 늦추겠다는 방향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옛날에 누가 또 여쭤보셨잖아요. 너무 늦어지면 어떤가. 근데 아직까지는 뭐 6개월 그 정도 돼도 네. 한 번 맞았던 거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효과가 없진 않다. 효과 있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거기서 뭐 1, 2주 늦어진다고 크게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맞춰서 맞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주변에 보면 또 아스트라제네카로 맞고 싶어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냥 이게 반감인지 왜 나는 섞어서 맞는 거 원하지 않는데 왜 아스트라제네카 너는 안 물량 없다 주냐. 갑자기 우리 화이자 맞히냐 이런 반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약간 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반감은 있을 수 있죠. 네.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원래 계획이 아니라 약간 어긋나는 갑자기. 부분. 사실 그런 부분은 되게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맞아서 여러 가지 외국 데이터들이 이 우리나라의 현상을 지지해주지만 애당초 계획과 다른 것은 그리고 백신은 처음부터 말 많고 탈 정말 많았잖아요. 다 구매했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고 지난번 복지부 장관님 막 이렇게 괜찮다 오히려 늦게 들어오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말까지 하신 분들도 있어서 지금 생각해봐요. 백신을 안전 확인되면 늦게 맞는 게 좋다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백신을 맞은 나라와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서 설령 감염자의 수는 차이가 별로 없을지라도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영국 지금 15,000명까지 환자가 발생하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뭐 10몇 명 단위, 20 몇 명 단위고요. 이스라엘 최근에 델타 변이 때문에 일일 확진자 수 147명까지 증가했지만 일주일 평균 하루 사망자는 제로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현재 다른 세상을 코로나를 그러니까 사실은 독감처럼 해주고 있다.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백신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변이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지만요. 아 그리고 제가 얀센 맞아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보통 백신 1년에 한 번 정도 맞는 걸로 생각한다면 얀센은 6개월에 한 번 맞아야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얀센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만 맞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 역시 한 번만 맞는 거. 네. 근데 그런 건 아직 뭐 정해진 건 없고 네, 정해진 거 없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전부 다 원래는 한 번만 맞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해보니까 효과가 더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요. 지금 모든 임상에서 우리 유승현 기자가 엊그저께 했는데 한 번 맞았을 때, 두 번 맞았을 때 변이에 대한 방어력도 다르죠. 맞아요. 특히 변이가 아예 막는 그런 차단력도 다르지만 이 변이에 내가 감염됐을 때 중증에 빠지지 않을 그런 방어력은 더 크거든요. 두 번 맞았을 경우에. 네. 한 번 맞아서 뭐 이제 나보다 일찍 접종 완료자가 되겠죠. 뭐 한 7월 중순부터는 이제 그러면 좀 나갈까 싶기도 하고. 아 그래서 궁금한 게 또 7월부터 뭐 거리두기 단계도 많이 달라지고 하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여부는 또 거기에도 포함되나요? 지금 해외 입국자 중에서 뭐 중요한 업무를 한다든지 네. 가족을 만나러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완료하고 해당돼요? 2주 후에 할 수 있게 이제 바뀌는데 네. 그래서 또 그냥 주변에서 들은 건데 이제 먼저 자기는 들어오고 자가 격리했어요 이미. 근데 이제 남편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인이고 가족을 만나러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거 면제된다니까 신나서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정작 그 행정적인 절차, 뭐 증명서나 이런 거 담당하는 그런 공관이라고 하나? 거기에서는 지금 우리도 잘 모른다. 너무 문의가 많고 그래서 바로 처리해 줄 없네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음. 지침은 그렇게 나온 게 맞는데 실제로 바로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그걸 저번 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알아보고 표를 못 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주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이게 빨리빨리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면제된다고 하면. 네. 그래서 아직 그거를 뭔가 로딩을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말씀드리면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백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백신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얀센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시노백을 맞으신 분들은 네. 7월 1일부터 세 가지 목적입니다. 중요한 경제적인 활동, 두 번째 공익적인 학술 활동, 세 번째 어떤 인류애적인 일, 대표적인 게 장례식이겠죠. 그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되고 이번에 추가된 게 뭐냐면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이 있을 때
혹은 배우자의 직계 가족이 있을 때 그때도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 혹은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방문하면 7월 1일부터는 그 물론 해당 국가에서 완료를 했다는 증명서를 해당 우리나라 공간에 해서 어떤 일정의 양식은 받으셔야겠지만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백신 빨리 맞아서 여행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자가격리 안 하는 날이 오겠지 하는 그거는 전혀 지금 얘기가 지금은 없는 거고요. 예. 지금 유일한 아나운서가 미국에 가잖아요. 네. 미국 지금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미국은 자가격리 없죠. 예, 없고 그러니까 또 유일한 아나운서 완료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가 됩니다. 아 지금 갔다 와도 돼요. 예. 언제예요? 예. 지금? 그다음에 영국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나라마다 승인하는 백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상호주의를 하려면 너무나 꼬여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왕래가 많은 중국, 러시아, 유럽, 미국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승인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시노팜, 시노백은 중국과 미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맡고 있는 거는 유럽과 미국에 승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시노팜, 시노백만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스푸트니크 V만 인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백신 여건이 아니라 면역 여건 얘기를 지금 해결책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백신을 맞았든 간에 너의 혈액에서 중화항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서 봤더니 너 중화항체 이 정도 양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정량 수준을 딱 최소 수준을 역치라고 하는데 최소 수준을 정해놓고 여기만 또 있어? 그러면 이제 네가 어떤 백신을 어느 나라에서 언제 맞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걸로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하고 그러면 있어요. 혼선이 그게 더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래야 혼선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변수가 이제 변이에요. 이 변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행히 이제 지금 나오는 델타 변이까지는 네. 지금 기존의 백신으로 다 방어가 되니까 네. 델타 변이까지는 뭐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야 왜냐면 정말 우리나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인구는 작아서 네. 우리나라가 기준이 되진 않고 이제 인구가 많고 교육열이 하면은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이런 데가 이제 먼저 이 왁구를 쫙 좀 뭐 선제적으로 짜놔야겠죠. 맞아요. 되나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 주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이거 보도됐던 뉴스잖아요. 이 수술방에 CCTV를 다는 법안 네. 많은 분들이 상당수 찬성을 하고 있는데 네. 의료계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강력하게 네. 이 논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자고 네. 하셨죠. 네. 예. 이게 수술실이 COC 3개 들어가니까 지금 그 얘기부터 할까봐 심각한 얘기하기 전에 선배님 방송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수술하다가 또 한 번 씹었어 또. 그 전에 우리 최다희 PD랑 맨날 놀렸던 게 그 문구가 그거잖아요. 그 30여 명의 의료진에게 3번의 수술을 뭐 통해 이거를 하는데 COC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문장에. 근데 정말 이번에 올 게 왔습니다. 올게 어제 왔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수술실 수술방 CCTV. 수술실에 CCTV 5번이 나오네. 이거 할 때마다 단어에 아, 시옷 발음 한번 만회할 기회 드릴게요. 여기서 수술실 네. CCTV. 지금 괜찮아. 늘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출연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좀만 빨리 보세요 그러면. 수술실 CCTV야. 지금 근데 괜찮아. 일단은 어제 막 오디오를 할 때도 아, 너무나 이게 안 괜찮아요. 되는 거예요. 아우 진짜. 어제 막 그 녹음하다가 아유 진짜 막 그렇게 하고 했어요. 수술실 아유 수술실. 근데 나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보. 수술실 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역시 어렵진 않네. 알겠습니다. 뭐 도와질 날 오겠죠 제가, 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고 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른동이로 네. 태어나서 아 정말요? 거기에 크게 반응할 게 없는 게 보라 발음이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뇌실도 크고 예. 귀도 진짜요? 접히고 그다음에 이 부비동 여기 막실라리 사이너스라고 하는 부비동도 되게 잘 발달이 안 됐어요. 오 진짜요? 몇 달 만에 태어나셨는데요? 우리 엄마가 그거 체크도 안 했어요. 심지어. 몇 달인지 몰라. 근데 이제 너무나 이른동이 이렇게 명약 관화한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당시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병 간호를 하시느라고 서울대병원 언덕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혈이 있어서 산부인과 갔는데 자연유산이다. 자연유산될 경우에 팔과 다리 한쪽이 안 나오면 산모에게 위험하니 인공유산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맞는 판단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유산 됐겠거니 하는데 한 두어 달 있다 누가 발로 차더래요. 그게 저죠. 그리고 산부인과 갔더니 기형아 이미 거의 유산되다 만 놈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할 가능성이 저희 높겠다.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미국에 계신 큰 이모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산부인과 가서 DNC를 그러니까 인공유산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발로 세게 찼대요. 전 그 기억은 없어요. 그거 기억했으면 진짜 기억하네. 아, 무슨 위인전 읽는 것 같아. 위인전.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초등학교 때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이모가 큰 이모가 미국에 이민 가시기 전에 얘기해 줬어요? 예, 딱 뭐 어디 수영장을 같이 가는데 딱 그런 거, 얘 안 났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집에 가서 물었죠. 그게 무슨 얘기야? 나를 안 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 어렸을 때 제가 귀가 붙어 있어요. 귓바퀴가 없어요.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형 다 귓바퀴가 다 이렇게 있는데 저만 붙어 있어서 몰랐어. 왜 나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들었어. 너무 귀여워.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네가 너무 귀를 붙이고 한쪽으로 자서 그래. 그런데 그때 양쪽 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 군의관 때 제가 이제 그때 뇌CT하고 MRI를 찍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뇌실이 커요. 너무 일반인보다 너무 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페이셜 시리즈 찍잖아요. 이제 뭐 페이스 AP 라테랄 모디파이드 타운스 뷰 뭐 이런 거 찍는데 거기에 막실라리 사이너스가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때 당시 저 이비인후과 전문의 제 친구가 저를 딱 보니 저를 진짜 이렇게 몇 번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너 선천성 장애 있었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교과서를 했더니 제 모든 특징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발달을 조금 있어요, 진짜? 연관성이 있어요. 다 생성 뭔가 이렇게 하기 전에 이것도 그러니까 충분히 안 된 거죠. 충분히. 근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폐 기능은 되게 항상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른둥이의 문제가 감염의 위험성과 이 폐에 이제 이 설팍턴트라고 하나 이게 안 돼가지고 그거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거는 그래도 다행히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요즘에는 이른둥이 웬만하면 다 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른둥이에 대한 그런 완벽한 이런 세트 메뉴, 의학적 세트 메뉴가 있어서 이른둥이가 나중에는 별 차이 안 나는데 그 옛날에는 저처럼 저랬을 때는 안 그랬을 수 있거든요. 또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왔지 이른둥이가? 수술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제 모든 이 발음이 안 되는 게 혀가 덜 길어졌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 잘못이지. 아니 근데 뭐 어머니한테 감사드려요. 근데 뭐 내가 원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나한테 그리고 나를 낳아주셨잖아. 내가 발길질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단 제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 왜 나는 안 될까? 제가 얘기했잖아. GIR 걸과 월드 있죠. WORL 그건 안 돼. 제가 100% 세계나 위아더 월드 하면 못 알아들어. 우리가 왜 단어냐 그래. 혀 많이 짧으세요? 아니 뭐 많이 짧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냐 우리 형은 혀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우리 형은 혀로 코가 닿아요. 저는 안 닿았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형이 나한테 그걸 정말 자랑했어. 이 혀도 코에 안 닿는 놈 하면서. 안 닿지 않아요? 아 진짜요? 저는 안 닿거든요. 인중이 길어서 안 닿는 게 정상이지요. 저도 닿는다 그러고 사람들이 발음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닿는 측면이 있다. 근데 뭐 다리가 길잖아. 이렇게 근거 없고 황당무계한 얘기를 이렇게 오래 듣고 있었다니. 아니 근데 너무 놀랐어요. 수술실 뭐 발음 안 될 수도 있는데 많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이렇게 장황하게 변명하신 게. 아니 근데 어제는 급한데 출생의 의미. 오디오 빨리 읽어야 되는데 안 돼서 계속 이게 스탑을 눌러야 되니까. 이게 다
얼굴 쪽에 문제가 있는데 얼굴 아래로는 또 다른 특이사항 없으세요? 얼굴 아래로는 정밀 검사를 해보진 않았어요. 뭐 있겠죠 어딘가에 뭐. 아니 저는 막 되게 건강하셔서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체질을 많이 닮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운동 뭐 이렇게 좋아하시고 막 좋아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귀는 멀쩡한 그러니까 이런 귀 처음 봤어요. 근데 선배님 진짜 그래, 머리 이상하지 되게 않아요. 좋으시고 맞아.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이른둥이 아니었으면은 더 난리 좋았을까 났겠네요. 머리가? 아니면 정상인이 됐을까? 빨리 태어나서 좀 내실이 작아지면서 음. 내 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머리가 좋아진 건가? 근데 수술 CCTV에 신기하다. 막. 예. 괜찮습니다. 네. 뭐 충분히 그럼요. 전달만 그럼요. 되면 되는데 그럼요. 뭐 시오빠는 좀 아, 저는 못한다고 그래서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 지금 어떻게 네. 생각하냐면 아 내가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거다. 되게 그래, 감사하면서 맞아. 살아야 된다. 음, 뭐 그런 거. 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졌을 때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저만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황장애가 있었거든요. 공황장애? 우리 엄마 아빠 없고 형도 없는데 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세상이 짓누르는 느낌? 아주 맑을 때 어릴 때는 그런 게 그런 어떤 게 있을 리가 없죠. 저 느낌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어. 몰라. 집에 가다가 갑자기 왜?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제 의과대학 다니고 나서 아 그게 일종의 왜 공황장애구나. 어떤 느낌이었어요? 하늘이 짓누르는 느낌이 약간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런 부분. 지금도 저 오늘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뭐 근데 지금은 훨씬 낫죠. 그러니까 지시고 아, 이걸 아무리 무서워도 이게 나를 죽이거나 내가 이걸로 뭐 이상하게 치명적이지 않아. 이건 단지 기분일 뿐이야. 이러니까 우리 가위 눌릴 때 그러죠. 가위 눌릴 때 막 죽을 것 같지만 아이고 괜찮아. 안 깨도 돼. 안 움직여도 돼. 막 이러잖아. 맞아. 수맥이 있을 거지. 뭐. 수맥이 흐르나 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예. 나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로 그 가위를 많이 눌렀거든요. 저도 엄청나게 눌려요.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눌렀어요. 근데 수맥이. 그때 어떤 분이 그 너 수맥이 흘러서 그럴 테니까 침대 머리 방향을 바꿔서 잡아. 그랬더니 진짜 그다음부터는 되게 신기하네. 그렇더라고요. 선배님도 근데 이거 얼른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아니에요. 밑잘 본드니까 미잘 본다니까 뭐 뒤돌아서 자는 거 없고 뭐 돈도 안 들고 뭐 리스크가 테이킹할 리스크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랬지. 아무튼 수술실 어제 되게 어려웠어. 정말 어려웠어. 그런데 공황장애는 지금도 있으세요? 지금 가끔 그렇죠. 가끔. 근데 훨씬 그러니까 지금 훨씬 그러니까 좋아요. 예. 태아에 있을 때 뭔가 충격을 받은 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가서 아무래도 가졌을 때 잘해야 된다. 화해를 하고 뭐 인공 유산의 어떤 징후, 그러니까 엄마의 책임이 너무 큰데. 근데 그 엄마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때는 우리 형이 있었죠. 2살인. 그러니까 환경이- 한도 돌인 도래를 업고 아버지가 그때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니까 그건 단순히 우리 어머니가 저기 할 만 문제는 아니죠. 팔짱. 네, 팔짱 아니 근데 저 팔짱. 아기 가졌을 때 승질 나는 일 생기고 화나는 일 생기잖아요. 근데 화 안 내려고 노력하려니까 더 화가 어. 나더라고. 그래서 화를 내요 저는.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화를 내서 푸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내요. 저 정말 잘 내요. 그래서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화 내고 나잖아요. 배가 엄청 뭉치잖아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근데 저는 평소에도 안 화를 내서 그런가 보다. 평소에 화를 되게 많이 내요. 자잘하게 화를 많이 해서 괜찮고. 근데 선배님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환자들한테도 그걸로 뭐 죽지 않는다. 그런 마음가짐을 심어주려고 정신과에서도 되게 막 그런 치료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깨달으신 건지 아니면 되게 뭐 잘 저는 사실 정신과 선생님들하고는 별로 제 타입은 아니에요. 결혼은 저 결혼.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저는 안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같은 거 아니에요. 깊이 있는 코드 논리적인 없어? 대화를 일단은 뭐냐면 저는 프로이트, 융 할아버지들 네. 증조 할아버지들을 기반으로 한 정신 분석학을 저는 일단 제가 배운 신경외과학에서는 뭐 어디 있는데 MRI 어디 있는데 막 이런 MRI. 신경외과라서 또 네. 그랬구나. 아무튼 네. 자 뭐, 그러면 예. 재밌는 수술실 얘기는 CCTV.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고 자 CCTV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있는 지금 한 60%가 설치돼 있다고 해요. 근데 네. 그것을 운영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음. 설치는 60%가 돼 있지만 얼마나 실제적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를 뭐 일이고. 모르는 일이고 네. 그리고 운영도 지금 뭐냐면
지금 이게 제3자 동의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 음. 공공장소 무슨 어떤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설명돼야 되는데 아직 수술방은 그런 것에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만약 이 수술방 CCTV를 강제로 설치하는 법이 한다면 적어도 개인정보통신법과 의료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뭐 일은 있어요. 근데 법이야 고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수술방 CCTV가 왜 이렇게 논란이 불거졌느냐는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2016년 9월 달에 생긴 일인데 당시 25살인 권대희 씨가 성형외과 양악 수술입니다. 안면 윤곽. 네. 안면 윤곽 수술. 네. 근데 그 수술을 받고 그 자리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병원에서는 과다 출혈이고 지금 거의 임의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판정이 내려졌고 결국 49일 후에 사망하셨습니다. 네. 보호자인 이나금 씨 지금 그 어머니는 지금도 투쟁을 하고 계세요. 네. 여차저차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25살인 아들이 죽었으니까 안면윤곽 성형 수술 받다 죽었으니까 어떤 일이 있나. 근데 그 병원은 CCTV가 있었던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됐으니까 어쨌든 뭐 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네. 봤더니 제가 6시간 정도를 어제 구해서 봤어요. 아, 풀로 다 네. 봤어요. 풀은 더 되는데 6시간을 그냥 제 속도로 보지 않고 이제 2배, 3배 속력을 내서 봤는데 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2016년의 일인데도 정말 화가 나요.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어떤 주요 장면들을 네. 봤던 기억이 나요. 일단 뉴스는 모자이크를 제가 흉측한 네. 부분 모자이크를 써서 그랬더니 피가 바닥에 흥건해요. 흥건한데 어머나. 확인된 이나금 씨가 법적으로 확인된 그분들의 신원들을 했는데 4분이 다 간호조무사였어요. 의사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의사는 어디? 다른 방에 어. 수술을 그분이 네 명의 수술을 하고 있어서 다른 방 옮겨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복 입고 마치 의사처럼 지혈을 하시는 분이 간호조무사였어요. 2분이 피가 정말 철철 넘쳐 흘러요. 그리고 나서 간신히 지혈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맞아. 다른 병원 가서 수혈을 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 5분이냐 10분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건데 뇌가 달라지는데. 근데 거기서 환자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미 치명적인 이 상태에서 환자는 누워 있는데 한 분이 그냥 그 앞에 있어요. 킵을 하고 있는 건데 그분은 뭐 당연히 그분의 역할은 아니고 그러니까 간호조무사에게 너무 그분이 하실 일이 아닌데 그분은 있는데 그분이 너무 자기는 지루하니까 핸드폰을 봐요. 그게 보호자가 보면 어때요? 어머니가 환장. 보면 미치고 환장하죠. 정말. 마취과는 어디? 네? 마취과는 마취과 선생님은 역시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니까 저쪽에 계셨는지 어쨌든 이 필드에는 안 계셨어요. 환장. 너무 그러면 안타깝네요. 피가 뚝뚝 흘러내리는 게 흔한 일은 아닐 텐데. 아니 흘러내리긴 하지만 네. 그럴 때 양을 봐서는 너무 심하게 나왔으니까. 심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 뭐 혈압 떨어지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응급 상황인데 이거는 저는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악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악마를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사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의사가 그렇진 않아요. 저는 정말 그런 의사는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부분의 의사는 저는 왜냐면 악마 같은 의사를 제가 수술방에 있는 현자 그다음에 기자를 하면 13년 동안 하면서 계속 수술방 열심히 찍었는데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들은 뭐냐면 돈 한 푼 안 받고라도 난 이 환자가 무조건 살았으면 좋겠는 게 간절한 사람들이거든요. 맞아. 산부인과 의사들 애 태어났는데 애가 진짜 멀쩡하는 거예요. 완전 그리고 애가 되게 위기에 고위험군인 애한테 뭐 목숨 걸고 애가 막 나오면 자기 돈 하나도 받는 거 없는데도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이 산부인과 전문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우글우글대는 병원을 봐왔는데 그 CCTV 보니까 완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리 수술이 있었죠. 인천 네. 21세기 병원에서
대리 수술 한 근데 제가 그 피해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CCTV가 확보된 사람은 아닌데 네. 그분은 작년 1월 8일에 2차 수술을 받으셨는데 네. 수술 받고 지금 대소변장에 있어서 기저귀 차고 다녀요. 음. 척추 손상돼서 마미 증후군 진단받았어요.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안 나아질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 상태요. 근데 봤더니 이분의 이제 의무 기록을 봤어요. 정말 나쁜 선생님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이런 것에 국민들이 80% 90% CCTV 설치하라 이런 분노 이런 거는 의료계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미쳐요. 저도 미친. 저는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CCTV 설치 정답은 아니다. 그걸 맡겨.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느냐는 우리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정말 나쁜 의사, 정말 악마 같은. 실은 그분은 73년생이셨는데 제가 만나본 분은 네. 그러니까 저랑 한 살 차이잖아요. 차이네요. 네. 안 믿기시겠네요. 자, 지금 얼떨결에. 그때 얼마나 근데 뭐냐면 이게 그분은 두 번째 수술인데 물론 두 번째 수술을 그러니까 우리 기구상이 들어와서 수술에 도움이 되는 걸 갖고 저는 대리 수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의사가 있는 한 네. 의사는 반드시 있고 네. 외국에서도 흔해요. 하버드 대병원 이런 데도 첫 기구가 처음으로 도입될 때는 기구상 들어와서 같이 수술 도움할 수 있어요. 네. 그분들도 트레이닝이 잘 됐기 때문에 이거의 전제 조건은 의사가 반드시 이 수술 현장을 장악하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의 정황은 의사가 없어 보여요. 지금 뭐 다른 병원에서 대리 수술 했던 것도 의사가 없이 그냥 업자만 나와서 한 거예요. 이러면 이런 원칙을 깨고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그게 오히려 나쁜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그냥 CCTV 2개 들여다 보니까 환자 의무 기록 보니까 그리고 또 의무 기록도 조작하는 적이 자기가 한 거짓말을 자기가 기억 못해서 여기 썼던 거 저기 썼던 거 달라요. 나 참. 그러니까 거짓말은 들통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한 거는 기억을 하지만 자기가 무슨 거짓말하는 건지는 그걸 못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쓴 게 그냥 스스로 자가 당착에 빠져요. 예? 그냥 너무나 쉽게 발견이 돼요. 그렇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네네. 이렇게 대리 수술과 의료 사고 은폐를 막는 게 CCTV냐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CCTV를 이렇게 대리 수술을 하고 의료 사고를 은폐했던 병원의 특징이 뭐죠? 다 CCTV를 설치한 병원들이에요. CCTV가 있어도 소용이 없었네요. 그렇죠. CCTV가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 물론 그런 거죠. 이런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발각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이 논리는 성립돼요. 네. 그런데 대리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광주 척추전문병원과 인천 21세기 병원 둘 다 환자는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환자가 현재 특정이 아니에요. 환자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두 개의 병원 다 이권 다툼으로 내부에서 제보한 거거든요. 내부 제보자가 아니었으면 아예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국민들이 공분하는 대리 수술과 대리 수술은 의사가 없는 의사가 책임지지 않는 그 상태의 대리 수술과 이런 의료사고 엄청난 의료사고 은폐를 설치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은 오케이 CCTV는 기본적으로 있는 건 있어야겠죠. 네. 하지만 이것만 아니죠. 이왕 설치할 거면 확실하게 그런 사람들 뽑을 그 무언가도 있어야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대학병원들이 제일 적해요. 대학병원에서 위암 수술하고 폐암 수술하시고 이런 분들이 왜 내가 CCTV까지 감시받으면서 해야 되냐. 저런 나쁜 놈들, 나쁜 의사들 때문에. 지금 대한의사협회도 그 2명의 의사들, 대리 수술했던 의사들, 은폐하는 의사들 동료를 안 본다고 선언했어요. 네. 근데 그런 나쁜 놈들 때문에 왜 나까지 이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두 번째로
수술방에서 나오는 우리가 화면들은 정말 적나라하거든요. 네. 이 적나라한 게 유출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어책이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다. 왜냐하면 돈이 사실 어떤 데이터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자주 열람하면서도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열람을 하지 않. 근데 자주 열람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맞아요. 있겠어요. 네. 시시각각 환자들이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하면서 유출까지 방지하려면 상당한 돈이 드는데 그 돈 얘기를 아직은 다들 안 하고 계시죠. 누가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돈 얘기하지 않고 어떤 뭐 이걸 하는 건 죄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누가 네. 누가 내 그렇다면 뭐 모든 노숙자들에게 집 한 채 드리면 되죠. 맞아요. 근데 그 돈 어떡하게요? 예? 노숙자 불쌍하면 노숙자 하잖아요. 다 집 사드리고 다 그분들에게 새끼 다 해드리고 옷 다 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 왜 못하죠?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복지 상상된 복지를 얘기하면서 돈 얘기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저는 지금은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으로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이제 사실 사회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죠. 네. 예? 리더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거 안 하고 막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로 그렇지만 그래서 네, 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이 대리 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정말 끔찍한 네.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못하게 발본색원하고 예방하는 게 어떤 것이냐를 좀 제대로 실질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제 이 얘기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어떤 대안책들이 나올 만한 게 있나요? CCTV가 아니라면 실은 우리를 막을 없어요. 수 있는 예, 방법? 다른 나라라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의료 사고로 사망하는 추정치가 40만 명이 넘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먼저 논의가 됐어요. 그러면 CCTV 다 해서 해보자 했는데 초기 연구지만 아니에요.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CCTV를 자발적으로 우리는 뭐 투명하게 그러니까 왜 그쪽에서 설치했겠어요? 그런 병원들에서 우리 투명하게 다 보여줘. 이렇게 사실 상당수의 성형외과에서 CCTV를 광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CCTV 이런 문제가 생기자 상업적인 병원들이 와 우리는 또 CCTV 설치했어 우리가 이렇게 이용해서. 광고해요. 제가 보기엔 상업적인 병원이 더 광고해요 지금 CCTV에 설치했다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준비 안 돼 있어요. 제가 세브란스 준비돼. 아니 왜 우리는 지금 공개돼 있는데 사실 수술방이 사실 대학병원은 큰 병원일수록 수술을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죠. 찍었던 프리옵, 포스트옵, 수술 전후 찍은 사진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방 간호사, 그다음에 레지던트 이런 게 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그분들은 너무 불쾌하고 내가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실은 소극적인 진료를 하는 것이 일반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이 취재한 남정 기자도 선배 저는 그거 이해 안 돼요. 왜 CCTV를 설치하는 게 소극적 진료로 이어지는지 실은 저도 하도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했지만 처음에는 자기도 그거 잘 이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일반인 분들은 이해 안 하실 수 못 하실 수 있겠구나.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뇌지주막하 신경외과에서 뇌지주막하 출혈이 심각한 사람에게 수술 들어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술이 잘 되지 않으면 다 돌아가십니다. 아주 그러니까 승부를 걸어야 돼요. 대충 물거나 잘못 물리거나 적당히 타입하면 그냥 다 돌아가세요. 그럴 때는 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잘못 물리면 이렇게 했다가 물리면 돌아가시고. 근데 나중에 그렇죠. 그분들의 생각은 그거 나면 내가 왜 물어? 공격적으로 왜? 그냥 어이구 어렵겠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막으면서 우리 이런 되게 그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들의 위축을 받지 않은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네. 실은 지금 이게 저는 일부 보도 때문에 너무 이게 CCTV가 정답인 양 하는 보도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의 기회가 저는 박탈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자지만 네. 기자가 세상에
세상을 망치는 절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정말 많이 저도 그렇죠. 저도 선정적인 보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클릭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악마적인 의사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취재하면 정말 저도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그런 분들 CCTV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울분 분노를 그분들 당연히 우리 권대희 씨 어머니 지금 6년이 이해되죠. 지났는데 네. 마음 풀리시겠어요? 당연히 나라도 지금 매일매일 시위하겠어요. 어떻게 그거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민사 소송은 됐는데 형사 재판은 안 받고 있거든요. 아직도 면허로 진료하고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뭐 민사 소송에서 뭐 몇 억 받은 게 무슨 소용이겠어? 돈이 뭐가 중요해요? 맞아요. 내 아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근데 이 기사가 이제 다뤄지면서 사람들은 CCTV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리 수술이나 의료 사고 은폐 같은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에 초점을 실질적인 게 더 중요하죠. 네, 예. 맞춰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건데 그 선배님하고 그 유승현 기자님은 사실 의사니까 만약 CCTV를 달게끔 한다 거기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왜 저는 그렇거든요. 뭐 누가 공부를 하라고 하고 누가 감시를 하면 약간 더 못하는 스타일? 약간 의식되고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지금 주장은 그렇게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만 그렇고 이게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거 뭐 그럴 관찰 수도 있어요. 예능 예. 프로그램 같은 것도 관찰 카메라 처음에 집에 막 한 100대 달려 있는데 의식됐다가 나중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 안 하고 행동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또 능사가 아닌 게 뭐 지금 뭐 수술실 내에 한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뀌고 있는데 이게 수술실 내부에 그럼 어떤 식으로 카메라를 비출 거냐. 근데 또 이거 의료 사고가 뭐 그렇게 출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냐 이런 큰 그림을 보는 데는 CCTV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여기 안에서 뭐를 잘못했느냐 또 그런 거를 확인할 따지려면 수 할 없으니까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100% 능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뭐 보건복지부 우선은 이게 통과가 아직 안 돼서 또 재논의할 때 뭐 복지부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뭐 했다 막 이러는데 이게 되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돼야 될 게 너무 많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료사고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건가 막 이런 것도 지금 다 부족한 상태에서 CCTV를 달자 말자 이렇게 그거 갖고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되게 준비가 안 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 의료 사고라는 게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환자 입장에서 병원을 이겨본 적이 없는 의료 사고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분들이 더 공부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긴 해요. 맞아요. 예. 사실 그 권대희 사건이 CCTV가 없었으면 그게 드러났을 것이냐. 그거는 명확하게 안 드러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료계가 나쁜 의사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완전 개피 보는 그런 형국인데 그게 너무나 그러니까 뭐 개피를 봐야 되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좀 이게 실질적으로 가자면 네. 대리 수술 제가 비디오 봤거든요. 저는 누가 의사고 누가 업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옷을 어차피 그렇게 저는 입고 신경외과 하는데. 수술방을 수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현업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신경외과 수술방만 아니라 정형외과 뭐 외과 갑상선 뭐 수술방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오히려 더 다른 병원. 근데도 CCTV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마스크 쓰고 하면 몰라요. 일반인 더 모르죠. 그러니까 대리 수술 막으려면 이 사람이 마스크 쓰기 전에 맞아. 인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술방 내부가 아니라 당연히 수술실 입구가 맞아요. 대리 수술 막으려면. 근데 대신에 그렇게 엄청나게 수술실 내부에서 하는 의료사고 은폐는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수술실 내부를 간다 쳐요. 근데 이거 화면도 뭐냐 보면 아는데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제발 좀 책상에서 법 만들지 말고 현장 가서 보고 CCTV 보고 의료사고 현장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제발 하자 이렇게만 국회의원들이- 하지 말고. 제발 책상 안에서 몇몇 사람들 모아가지고 책상에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뚝딱뚝딱 하는 거 정말 어떤 사람이 한 의원 발의하는 거 보면 화가 나요.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 세금 들어가는 게 제발 좀 그죠? 제발 좀 발로 뛰고 하세요. 발로 뛰면서 법 만드세요, 국회의원님들. 제발 좀 지금 이
뽀얀거탑은 보좌관님들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오늘 또 무슨 일 나나 했네. 눈에서 갑자기 레이저가 보시길래. 아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뭐냐면 네. 실제로 의료 사고를 보려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쪽으로 클로즈업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또 개인정보 사생활 쉽지 않아요. 보호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점에 내장 대한- 노출. 예, 아주 이렇게 건대시 사건처럼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면들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하나 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CCTV가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취할 득이 있으면 이것을 감수해야 되는 실도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 있다. 그리고 당분간은 뭐 의료진들이 다 위축을 뭐 처음에는 뭐 나중에는 뭐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미국 초기인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냐면요. 네. CCTV를 딱 달았던 거가 사실 그런 목적도 있지만 감시 목적도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수술하는 의사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본인의 CCTV를 먼저 보는 거예요.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환자를 이건 먼저 인간의 봐야지. 본성이잖아요. 맞아. 나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희들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먼저 환자만 먼저 봐라 라고 하는 거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들 수술하고 나서 환자는 아래서 너 레지던트 봐. 나는 CCTV 봐야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 있는지. 그런 일이 뭐 초기에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뭐 초기로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기왕 할 거면 어쨌든 그냥 다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 이미 입증됐잖아요. 단병원에서 그러니까 모 방송사처럼 마치 CCTV를 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달고 그 다음에 단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열람하고 얼마나 보관하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어디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촘촘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죠.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너무 빨리 해결될 따질게만 것 같진 않아요. 이 문제는 정말. 이거를 주창하신 한국 환자단체 연합 안기종 대표도 하신 말씀이에요. 네. 이게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첩첩산중이다. 이 디테일을 하려면 능산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이게 이제 이 모 방송사가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왜 저 병원은 CCTV를 단 걸로 확인됐는데 왜 저 병원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왜 저보고는 설명을 안 할까? 스스로 설명을 안 해요. CCTV를 안 달아서 대리 수술을 했다. CCTV 설치해야 된다는데 아니 그러면 CCTV 단병원에서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 대리 수술을 한 거가 벌어지는 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정말 몰랐나 봐. CCTV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그거 까먹고 그냥 그걸 대리 까먹고 수술에 내용만 생각했어.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 계속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은 좀 좋은 해결 방안도 생길 수 있겠죠. 그게 시작이니까요. 네.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론이 거의 80% 90%잖아요. 그러면 선량한 의사들의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커요. 어느 정도냐면 정말 이래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미쳤다고 흉부외과 의사 그러니까 흉부외과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그래요. 안 할래. 그제도 제가 이제 병원 옆에 그리고 저희 학회 교수님들하고 통하면서 내가 뭐하러 하냐 이대우 받으면서 내가 사실 우리 신경외과 흉부외과 선생님들 미국의 의사들에게 비교하면 미국에서 흉부외과 신경외과 하면 거의 헬기 타고 다니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래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자가용 타고 다니시고요. 일반인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그런데 본인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미국과 영국, 유럽에서는 신경외과, 흉부외과, 뭐 산부인과 전문의는 어마어마하게 존경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는 좌절감을 상당히 큰 일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겠죠. 이거는 근데
예. 지금 양심적으로 충분히 잘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뭐 나쁘진 않겠다라고 찬성하시는 의료진은 거의 없으신가요? 일단 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어. 찬성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정형외과 선생님들 좀 가벼운 수술을 하시는. 그러니까 크고 생명과 생명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큰 수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물론 일부 계시는데 제가 네.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병원 옆에 뭐 대학병원 협회 선생님들 뭐 해가지고 방안을 논의하는데 이게 뭐 이미 국민 사실은 뭐 우리나라 법은 국민이 만드시는 건 맞거든요. 의료법이라도 국민들이 원하시면 만드는 건데 좌절은 되게 상실감은 어마어마하게 크세요.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하셨던 선생님들의 상실감도 상당히 크다는 것.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나쁜 사람, 이 악마 같은 의사, 나쁜 의사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tower@sbs.co.kr로 또 궁금한 거 메일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얘기 많이 나누도록 할게요. 네.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